이게 이제 2020년 10월 낙태 자유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입니다. 저렇게 뭐 저기 저녁이니까 그렇죠. 저를 얼핏 봐서 저 도로 크기나 이런 거 보면 한 8,000명, 10,000명 모인 거죠. 많이 잡아주면. 뭐 저 정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때 저런 거 못 모이죠. 저 정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저거 가지고 특별히 뭐 처벌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부터 극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를 두고 극우라 할 수 있냐 이거지. 물론 스웨덴에 백인 아닌 사람은 다 쫓아내야 됩니다. 스웨덴 그 소셜 데모크라트 사회민주당 극우라고 말. 근데 그 소리 한 지가 40년이야. 아, 이탈리아 집권당은 극우입니다. 예, 거기는 파시스트 정당에서부터 계보가 이어집니다. 오케이, 근데 그 계보가 몇 년 됐어? 70년이 넘었네. 1945년에 파시스트 정당이 끝났으니까. 75년이네. 지금 고조 할아버지가 문제라 그래가지고 그 고손을 가지고 지금 뭐 살인자라고 비난하는 거냐? 그 다음에 이탈리아 사회운동당, 그 다음에 AN, 그리고 그 다음에 AN이랑 AN과 다른 정당이 합쳐서 지금 당이 나온 건데.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극우스럽다라고 느끼지를 않아요. 지금 표방한 정도는. 왜냐면 유럽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또라이같이 예를 들어서 백인 아니면 다 내보내세요. 이슬람에 대해서는 저는 이슬람 별로 그렇게 뭐 좋아하는 종교는 아니지만 이슬람은 예배도 못 드리게 해야 되고 법으로 단속하고 불법화 시켜야 됩니다. 아, 예,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야 됩니다. 이런 또라이 같은 소리는 안 한다고요. 또라이 같은 소리는 안 하잖아. 그럼 극우가 아니죠. 극우라고 전 낙인 찍고 싶진 않아요. 특히 우크라 전쟁 이후에 제가 마음에 걸렸던 건 러시아와 친화적이에요. 왜냐하면 도덕적 보수주의를 같이 가져갔었으니까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그걸 활용해 먹으면서 이상한 간첩질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헝가리의 빅토르 오반이고요. 제가 그 전에 꽤 좋아했는데 떠들쳐 볼수록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극우는 어디에 있냐? 러시아, 중국 공산계열이 극우입니다. 완성파는 김일성 영생교가 극우입니다. 자, 극우의 저는 조건을 이렇게 걸죠. 일단 극단적 국가주의, 극단적 민족주의죠. 익스트림 내셔널리즘입니다. 우리 조선민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우수하며 세계를 이끌 수밖에 없는, 지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민족입니다. 이거죠. 두 번째는 군사적 패권주의입니다. 밀리터리즘. 사회 전체가 군사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추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주민 통제와 제노사이드. 지금 얼마나 악랄한 짓 하고 있는지 오늘 제가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정말 푸틴 저 악랄한 인간이더라고. 크리미아 반도가 그 타타르 인구가 한 15% 정도 남아 있어요. 전체 주민의. 원래 거기 타타르의 땅이에요. 80~90%가 타타르인들이에요. 크리미아 칸국이 한 7~80년 전까지 유지됐던 데니까. 물론 해적되지만 그 후에들 170~80년 전에 선조가 해적이었고 살인자였다는 거하고 170~80년 후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근데 소련 때 이 타타르인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우리 그 연해주 동포들 그냥 강제 이주시켜서 그냥 허허벌판에 내팽개치듯이 그냥 크리미아에 있는 타타르인들 그냥 콩나물 뽑듯이 퍽 뽑아서 내팽개치고 콩나물 뽑아서 내팽개치고 무수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타타르인들이 반공 기질이 강해요. 그래서 지금 징집하면서 크리미아 타타르인들을 엄청 징집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징집해서 한 군데 몰아넣으면 사고 치니까 또 부대 다 흩어놓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흩어놓을 거라고. 아주 악랄하게. 이게 또 제노사이드죠. 전쟁을 빌은 제노사이드예요.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 대해서 차이나치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이 공산 계열이 극우예요, 오히려. 야, 그러면 이쪽 저기 자본주의나 뭐 이쪽 서방 쪽에서 극우는 어떻게 된 거야?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진영 극우의 기이한 족보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한 150년 전쯤, 그러니까 19세기 한 중후엽 쪽으로 돌아가 보면 건강한 보수주의, 리버럴의 뿌리가 있는데 건강한 보수주의가 리버럴의 뿌리랑 결합해 있는 곳이 있어요. 리버럴이 건강한 보수주의에 바탕을 둔 거. 그게 영국이죠. 그게 미국이고.
이때 건강보수주의란 건 뭐냐? 개인 존엄성을 존중하는 죠. 개인 실존이 원천적 존엄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개인의 존엄성을 해치고 생명을 해치고 자유를 해쳐서 그러면서 사회를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 개인 인정해 줘야 된다. 그 살아온 방식과 그 존엄성을. 이거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따라서 급진혁명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보수인데 이 보수와 리버럴이 그 토양을 함께 쓰고 있는 곳이 영국과 미국밖에 없어요. 유럽 대륙에선 따라서 리버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사회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자유해야 됩니다. 이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증발해서. 언제 그랬냐? 1870년대에 다 증발해서 없어져요. 보불전쟁. 프러시아랑 프랑스가 붙어서 대국 프랑스가 굴욕적으로 지고 너무나 굴욕에 취한 나머지 프랑스의 좌빨 폭도가 들고 일어나서 우리 결사항전한다. 우리 저 프러시아 야만인들한테 항복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생쇼 부리면서 저 상류층 것들은 프랑스의 자존심을 버리고 항복하려고 그런다. 저 상류층 것들 때 끌어내서 다 총 쏴 죽이자. 그래가지고 10,000명인가 30,000명을 파리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잡아 죽였어. 상류층을. 그 피바다 만들었죠. 그 파리 꼬민이에요. 그러니까 니들끼리 잘해봐 하고서 그 니들이 정신 차려서 니들이 진압해야지. 우리 프러시아하고는 진압 안 해. 우리 그 대신에 이번에 큰 승리했으니까 저기 파리에서 한 10몇 킬로 떨어진 여기 궁전 근사한 거 있네. 샤또 드 베르사유. 베르사유 감옥 말고 베르사유 궁. 그 굉장히 정원 아름다운 궁. 거기서 딱 황제 대관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프러시아 왕이 독일 제국 황제로. 그러니까 독일 제국 선포식이 파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안에서 폭도들끼리 잡아 죽이니까 그건 프랑스 니들이 진압해야지. 우리 독일군이 왜 진압하냐? 프러시아군이. 우린 여기서 독일 제국 선포식 할게. 이런 일이 펼쳐진 거예요. 1870년, 71년. 그러니까 한가하게 지금 뭐 개혁하고 자유하고 개인이 어쩌고 하던 게 이야기가 쏙 들어가. 쏙 들어가고 둘로 딱 나눠요. 우리 위대한 프랑스, 우리 위대한 독일 제국, 우리 위대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극우 국가주의. 또 하나는 공산주의. 위대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둘로 나눠버려요. 1870년 이후로. 한 10년 사이에. 제 말이 아닙니다. 위대한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라카. 오스트리아 출신이죠. 너무 잘 알죠, 본인이. 그분은 뭐 생년 자체가 1900년생쯤 되니까 바로 자기 아버지 세대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아버지 젊었을 때. 저런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 물질주의죠. 둘 다. 닥치고, 하나 구급하는 닥치고 부국강병이고, 다른 하나는 피바다 평등 천국이고, 둘 다 극단적 물질주의예요. 공통분모는. 극우의 뿌리는 물질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뿌리도 물질주의입니다. 그래서 둘은 바로 치환됩니다. 특히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1905년의 러일전쟁은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우리 유럽인보다 키가 10cm 이상 작은 이상한 애들이 갑자기 국가체제 만들더니 법전 만들고 교육제도 만들고 대학 만들고 과학기술 흡수하더니 아니 세상에 그 아시아의 그 최강자 청을 개패듯이 패고 유럽 최강의 육군, 그래도 유럽에서 두 번째 가름 서로하라는 해군을 가진 러시아를 쥐잡듯이 잡았네. 야, 닥치고 부국강병이야. 개인이고 진실이고 뭐 자유고 그런 거 한가한 소리 말어. 일본을 봐. 프러시아를 봐. 닥치고 부국강병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바로 이어져 가지고 1917, 14년부터 제1차 대전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 제1차 대전이 되면 이제 극우들이 날뛰죠. 그래, 국가주의가. 그래서 제1차 대전 때가 국가주의가 얼마나 날뛰냐면요. 국제주의를 표방했던 사회주의 세력 중에 전쟁하면 안 된다. 전쟁을 목숨 반역자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전쟁을 말려야 된다라고 해서 전쟁 말리는 데에 튀어들어서 그것에 목숨을 건 사람은
최소한 지금 우리가 이름을 꼽는 선진국에서는 서유럽 선진국에서는 프랑스의 장 조레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엊그제까지 국제주의, 사회주의 떠들던 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전쟁해야 됩니다. 적국을 쳐부셔야 됩니다. 국가의 존엄성과 안위를 지켜내야 됩니다. 이러고서 다 돌았어요. 레닌은 딱 보니까 러시아 이게 텄거든. 짱구를 쫙 돌린 거죠. 독일한테 만나서. 저 말이죠. 혁명 자금 좀 도와주시죠. 제가 러시아 안에서 반전운동 화끈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제국으로부터 운동 자금을 받아가지고 러시아 안에서 총뿌리를 거꾸로 돌리십시오. 이 전쟁 못 이깁니다. 저 썩어 빠진 특권 짜르와 러시아 귀족을 물리쳐야 됩니다. 내전을 해서 러시아가 뒤집어져 갖고 전쟁 벌어지는데 그냥 적당히 하고서 휴전해 버렸잖아요. 러시아는 전쟁에서 빠져버렸죠. 그 혁명으로 치달아 버렸죠. 그때 혁명 후에 러시아를 향해서 기차가 올 때 그 기차를 누가 제공했냐? 독일 제국이 특별 열차로 제공해서 레닌을 모셨습니다. 러시아로. 저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러시아는.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가장 비참한 패전국인 독일은 울트라극우 나치가 나왔죠. 무늬만 승전국인 이탈리아, 일본은 극우 패권주의가 나왔고, 파시즘은 나치에 비하면 꽤 얌전해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는 인생은 아름다워라인가? 거기에 보면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치하에서 사람들이 비교적 유대인들을 잘 대해주잖아요. 무솔리니가 처음에 유대인 체포해서 독일로 넘겨달라는 거 거부했어요. 그때 무솔리니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야, 히틀러 진짜 이상한 애야. 아니 어느 집이든지 족복 까면은 거기 유대인 피 안 섞인 집이 어딨냐. 다 유대인 피 섞여 있어. 이래저래. 그런데 뭐 순혈 유대인, 100% 유대인, 75% 유대인, 50% 유대인, 25% 유대인 이거를 법으로 정의하고 그걸 잡아가고 쟤 돌았냐? 야, 히틀러야, 내 말 좀 들어. 너희가 숲속에서 야만인으로 살 때 2000년 전에 우리 이탈리아인들은 세계 최고의 문명 제국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번에 내 말 좀 들어라. 그런 말을 해요. 물론 이렇게까지는 말을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해요. 우리는 순혈을 믿지 않는다. 까면은 다 섞여 있다. 그 말 했고요. 같은 문장에서. 그 다음에 독일이 2000년 전에 야만인으로 살 때 우리 이탈리아인들은 세계 최고의 문명 제국을 만들었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솔리니는요. 그 책을 보면 읽을만 합니다. 무솔리니 책은. 격조가 꽤 있어요. 원래 문필가였고. 원래 문필가였죠. 그 사회주의 정당의 기자였었죠. 그리고 아마 교수를 좀 했을 거예요. 무솔리니 책은 읽다 보면은 격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는 거구나. 이 히틀러는 그거보다 더 돌았고. 자,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다 폭발한 거예요. 극우가 폭발하니까 이제 미국이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세계를 이제 운명을 결정을 지을 때, 야, 다음에 다시는 열강간에 이렇게 극우 싸움 나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극우를 다 척추를 분질러 버리고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만들죠. 군사적 패권주의를 표방하는 극우가 성립 불가능하도록 만든 거예요. 식민지라는 걸 다 없애는 방향으로 갔고, 어저께인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아무 데서나 가서 무슨 비즈니스는 다 할 수 있도록, 그게 공산권이 아닌 다음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 샌프란시스코 체제죠. 가트 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계가 세계화된 거예요. 고전적 의미에서. 그러다가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된 후에 급속히 타락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글로벌리즘과 완장차는, 야, 이거는 백인 우월주의야. 저건 남성 우월주의야. 저건 동성애 차별이야. 동성애 혐오야. 저거는 이슬람 혐오야. 이슬라모포비아야. 그래가지고 다 낙인 찍어서 다 숙청시키는. 그게 PC죠.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워서 숙청을 하는 PC 유럽을 PC로 몰고 가는, 그게 기승을 부리죠. 그러면서 그 회원국들의 국경관리, 이민관리, 전통도덕이 전부 위협당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2010년쯤 되면 특히 스마트폰이 나오고 좀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미디어가 통하니까 사람들끼리 이거 아니잖아 이런 말이 돌면서 국가 주권 강화와 전통적인 그러한 도덕 관념 기준 이런 데 대한 갈증이 생겼다고. 이래 가지고 이게 2016년 브렉시트, 2016년 트럼프 당선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퍽 터져 나온 거예요. 이런 흐름이 이 흐름을 두고 이제 글로벌리스트 쪽에서는 저거 극우야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시킨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극우인가? 극우는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겁니다. 극단적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있어야 되고요. 극단적 인종주의. 군사적 패권주의가 있어야 되고요. 주민 통제와 제노사이드가 그런 걸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극우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30년 전에 스웨덴의 예를 들어서 아까 사회민주당 백인이 아니면 이민자들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뭐 이 정도까지가 맥스예요. 유럽은. 그때가 30년 전이고 지금은 굉장히 온건해졌어요. 거기다가 온건해진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도덕적 보수주의니까 러시아에 친한 척을 한단 말이에요. 러시아 푸틴 얼마나 멋있어. 그 러시아 정교 대주교 다 끼고 다니면서 나는 이거 해서 인사하고 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그때 크리스찬이가 그러니까 러시아 동방정교 나는 독실한 러시아 동방정교고 나는 러시아 전통을 존중하고 항상 그걸 표방한단 말이에요. 저 우크라이나들은 저기 동성애에 찌들고 마약에 찌들어 있고 글로벌리스트들에 의해서 타락해 있고 그걸 껍질을 까고 나면 저건 나찌고 그렇게 상대방을 프레이밍 하잖아요. 러시아 쪽에서 퍼뜨리는 정보가. 우크라이나는 동성애, 마약에 찌든 글로벌리스트의 찌끄레기 같은 놈들이고 한꺼풀 까면 나치 나온다. 그게 푸틴 일당이 러시아를 규정한 거예요. 국내 유튜버 중에 그 비슷한 말 하는 사람도 있죠. 모르고 했을 때는 봐주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러시아 간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게 이런 유럽의 우파, 그러니까 EU 약화주의자들이 친러 껍데기를 다 벗어 던진 거예요.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지? 자유, 공화 이런 쪽으로 이제 이게 잡힌 거예요. 틀이. 그러니까 우크라 전쟁이 큰 역할을 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덕적 보수주의는 옳아요. 그러나 8분의 1입니다. 북한 도덕적 보수주의죠. 김일성 영생교는 순결하고 도덕적인 조선민족을 위한 그러한 위대한 체제입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동성애하다 걸린다 그러면 맞아 죽죠. 중국 공자학원 우리 공자님께서 그만할게요. 중국 애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우리 중국 사람들이 정신문화가 높지 우리 전통적인 정신문화의 깊이를 갖고 있지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본주의는 썩었고 따라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좋고 시진핑 사상에 의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배경은 뭐냐면 저 도덕적 보수주의를 표방해요. 우리 중화의 전통적 문화와 정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지켜야 된다. 중국에서 내놓고 동성애질하다가 맞아 죽죠 아마. 러시아 여긴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건강한 슬라브 민족, 우리 성스러운 러시아 정교, 저 서구는 타락했습니다. 이거예요 러시아 애들. 이 우크라 전쟁할 때 러시아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순결하고 우리는 건강한 민족이고 저기는 아주 타락한 데고 이러한 관점을 갖고 얘기를 해요. 저게 아주 세뇌가 돼 있어. 세뇌가. 그런 도덕적 우월감이 중국도 그래요. 서구에 대한 도덕적 우월감이 세뇌가 돼 있다. 북한도 그렇잖아. 요새는 안 그렇지만 저 굶어 죽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과 자유진영에 대한 도덕적 우월감. 더 도덕적 보수주의로 중무장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도덕적 보수주의를 지키냐 안 지키냐만을 유일한 근거로 삼는다면 최강의 파트너는 누구냐? 김일성 영생교고요.
푸틴이고요. 시진핑입니다. 그거 택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악마는 도덕적 보수주의를 위장을 해서 순진한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으로 하여금 무슨 생각을 하게 하냐. LGBTQ, L은 여성 동성애, G는 남성 동성애, B는 남자 여자 왔다 갔다 하면서 섹스하는 자, T는 남성 여성을 약물과 외과 수술로 바꾸는 사람들, Q는 뭐 이것저것 다 짬뽕. LGBTQ를 띄우냐 안 띄우냐만이 유일한 판단 근거입니다.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최강의 파트너는 시진핑이에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린. 오케이, 그 사람의 최강의 파트너는 평양에 있는 김일성 영생교예요. 최강의 파트너는 히틀러입니다. 왜냐, 히틀러 동성애한 걸로 목 잘라 죽인 게 한 10,000명쯤 돼요. 저거 8분의 1이라고요. 저게 도덕적 보수주의인데. 그럼 나머지 뭐야? 개인 자유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유와 공동체. 저건 이제 공동체 규범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유는 어떻지?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진에 저 이쁘장한 남자. 예, 저 브랜든 스트라카죠. 동성애자죠. 공화당 지지 남성 동성애자들 조직이죠. 트럼프 열심히 지지했죠.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국힘을 정상화시키는 운동을 벌리는데 동성애 그룹이 찾아왔어.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거 거절해야겠냐고. 저는 거절하지 말자는 거거든. 야, 당신들은 동성애 아니야? 우리 같이 안 놀아. 자기 다 하든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민주주의와 공화국이라는 차원은 또 다른 차원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석유가스를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안정되게 생산해서 분배하고 유통하지? 식량 생산과 분배 유통이 어떻게 안정될 수 있지?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 이거 군사지정학의 핵심이거든, 이거. 또 군사지정학은 또 다른 문제고.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도덕 규범은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칠 수 있는 거지. 이 고민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중에 저기 그 도덕적 보수주의는 저 공동체 도덕 규범에 관한 거니까 저거 2분의 1인데 저거 자체가 전체의 4개 항목 중에 하나니까 전체의 8분의 1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민초민주주의와 공화국의 구성 운영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지. 민초민주주의에 참여하겠다고 만약에 남성 동성애자 그룹이 우리한테 찾아왔어. 그거 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다음에 석유가스와 식량에 대한 세계체제는 어떻지? 우리가 아무리 미국 많이 욕해도요. 미국이 저걸 안정화시킨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세계 군사안보 지정학 체제는 어떻지? 저것도 똑같죠. 미국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저 4개 축이 다 달라. 그러니까 저 중에 도덕적 보수주의는 전체의 한 8분의 1 정도의 비중밖에 못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 자체를 절대화시키고 나머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푸틴의 친구가 될 수 있고요. 김일성의 종복이 될 수 있고요. 시진핑의 시다바레가 될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